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산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에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 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